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지난 7일 오픈 AI가 챗GPT의 최신 기반 모델인 GPT-5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샘 올트먼 CEO는 기존 모델을 대학생에,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모델을 박사급에 비유하면서 그만큼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사용자들 반응은 냉랭했고요. 성능 저하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챗GPT의 새 모델을 둘러싼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뒤 IT 연구소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 특히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 IRP가 뭔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장현지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코스피가 이 3,200선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코스피 3거래일 만에 반등합니다. 현재 코스피 0.42% 오름세로 3,22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수급적으로는 오늘 외국인이 또 사들입니다. 외국인 1,24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233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 1,425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에선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소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1% 넘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가 횡보를 할 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게 코스닥이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현재 0.59% 오름세로 81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자세입니다. 외국인이 10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10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22억 원 팔아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10개 종목 중에 지금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와, 네. 네, 특히 2차 전지주 리튬 가격 인상에 어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증권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라 강화될 예정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현재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외환시장 오늘 1,391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좀 약세입니다. 1,389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 상황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5월에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는데 조금 전에 이 수정 경제 전망 내놨더라고요.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회복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종전과 같은 0.8%로 유지하면서 여전히 0%대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1분기 역성장 쇼크, 관세 전쟁 우려 등을 반영해서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낮췄었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비 쿠폰을 앞세운 2차 추가 경정 예산 집행 등 하반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깊었던 상반기 침체의 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번 수치는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 등의 최근 전망치와 같고 1%를 제시한 OECD보다는 낮은 수준인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서 작년 이후 둔화 흐름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 진단했는데 예.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분기 마이너스 0.2%, 역성장 이후 2분기 0.6%로 반등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0.5%의 낮은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올 2분기부터 성장세가 개선되고 지난달 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최근 국내 증권사들과 또 해외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1% 내외로 상향 조정했고 또 같은 맥락에서 한국개발연구원도 이번 수정 전망에서 상향 조정을 점쳤지만 네.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0.2%에 그친 성장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수출 부진에도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네. 2차 추경 등으로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이 금리 인하의 시급성은 낮아졌다 평가했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로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전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국과의 이 관세 전쟁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90일 더 연장을 했네요. 네, 미중 관세 전쟁 휴전의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계 1, 2위 경제대국 사이 충돌이 일단 잠시 미뤄진 모양새입니다. 네. 지난 4월 이후 미국은 중국의 최고 145%, 중국은 125%의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갈등을 키웠었죠. 네. 그러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15% 관세를 내리는 90일 휴전에 합의했고 그리고 지난달 말 스웨덴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이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막판에 추가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양측 모두 공식 논평은 아직 내놓지 않았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중국은 거래를 매우 잘해왔고 시진핑 주석과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하면서 극단적인 치킨 게임을 다시 벌이는 대신 대화에 집중하겠다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단 석 달의 시간을 더 번 만큼 두 나라는 추가적인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두 정상 간에 직접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다시 열렸는데요. 예. 당장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이 세계 경제도 한숨 돌렸지만 갈등 요소가 여전해서 불안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또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는데 이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기초적인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많았어요. 네, 사고 유형은 모두 달랐지만 이 공통점은 절연 장갑이나 구명조끼, 안전대 같은 기본 중의 기본인 기초 안전 장비가 없었다는 점에 눈길이 가는데요. 네. 그제 고흥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두 베트남 청년이 출하를 마치고 바닥을 청소하다 감전돼 숨진 사고도 그렇고 예. 이달 초 전북 완주에서 변압시설 전선을 해체하다 감전돼 7m 아래로 떨어져 숨진 60대 근로자도 모두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 없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작업에 나섰다 변을 당했습니다. 예. 또 파주에서 안전모와 안전대 없이 에어컨 지지대를 설치하다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닷새 만에 숨진 사고도 있었고요. 이렇게 올 1분기에만 137명이 산업재해로 숨졌고 지난해 사망자는 589명으로 하루 평균 1.6명이 숨졌습니다. 네. 규정이 있다곤 하지만 이렇게 실제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특히 앞서 짚어본 사례들처럼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빠지면서 제재가 약하고 불법 체류 노동자가 많은 업종은 특히 더 안전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 있었는데 네. 이 DL 건설사가 사망 사고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부터 현장 소장까지 80여 명이 사표를 제출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의정부시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대표이사와 최고 안전 책임자를 비롯한 임원진, 팀장, 현장 소장까지 80여 명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 DL건설의 모회사인 DLENC도 지난 주말 동안 전국 80여 곳의 공사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어제부터 최고 안전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일부 현장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대통령이 포스코 E&C의 반복된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이 참모들에게 긴급 지시를 내린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져 더욱 충격이 컸는데요. 네.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도 현장의 문제가 빠르게 개선되질 않고 또다시 비극이 반복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르게 직보하라 지시했고요. 또 올해 4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C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연이어 좀 어두운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화제를 좀 바꿔보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10월 10일 이게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될지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아마도 모든 직장인이 온 마음을 다해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하루만 쉬면 추석 연휴와 주말이 겹치면서 역대급 황금 연휴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는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게 되면 개천절인 10월 3일 금요일부터 10일 일요일까지 휴가를 쓰지 않고도 무려 열흘간 쉴 수 있는데요. 네. 온라인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어차피 연차 쓸 텐데 편하게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또 한편에선 연휴가 길어지면 다 외국에 나가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많은데 네. 실제 임시 공휴일로 엿새간 쉬었던 지난 설 연휴 때도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여행을 택한 사람들이 많아 내수 진작 효과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임시 공휴일은 규정에 따라 이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데 주된 목적은 내수 활성화 그리고 국민 휴식권 보장이지만 최근 들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석이 많은데요. 올해 남은 달력에서 이렇게 잇따라 붙은 긴 연휴는 10월이 마지막이고 주말과 붙여 4일 이상 쉴 수 있는 긴 휴일은 내년 2월 설 연휴나 돼야 다시 찾아오는 게 예. 우리 세상의 모든 정부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뭐 거의 매일 생방송을 하고 있어서 다른 세상 얘기 같긴 했었는데 네. 주변에서는 또 그렇죠.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긴 연휴가 뭐 주어진다고 해도 고물가 때문에 해외 여행은 진짜 뭐 엄두도 못 낸다 하는 분들 많아요. 네, 요즘 물가 살벌하잖아요. 네. 팍팍한 지갑 사정 때문인지 올해는 대부분 국내에서 짧게 이른바 짠물 휴가를 보낸다는 분들이 짠물 많습니다. 휴가.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직장인 열의 8 이상이 이번 휴가 때 국내 여행을 떠나겠다 답했고요. 또 절반 이상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짧게 다녀오겠다 답했습니다. 네. 고물가에 긴 추석 연휴까지 맞물리면서 여름 휴가 비용을 줄이려는 사람이 많은데 휴가지에서도 지역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봐서 직접 요리해 먹는 여행객들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 생활비도 많이 나가는데 휴가비라도 아끼자는 마음인 거겠죠. 네. 이런 가성비 휴가 트렌드는 시원한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몰캉스 인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식사부터 쇼핑, 여가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쇼핑몰에 또 피서객이 몰리는 요즘이고요. 이렇게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보자는 마음 때문인지 최근 소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건 직접 해결하자는 DIY, 다이 문화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터넷에서 엔진 오일을 구매해서 자동차 정비소로 가져가 교체하면 자동차 제조사 정비소에 맡길 때보다 2만 원가량 저렴하게 교체할 수 그렇죠. 있고요. 또 이발비를 아껴보려 흔히 네. 바리깡이라고 부르죠. 네. 이발기기를 사거나 혼자서 도배와 수리 등을 하기 위해 가정용 공구를 사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서비스에 돈을 쓰는 것도 사치라고 보고 직접 해결하려는 불황형 프로슈머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인데 유튜브만 봐도 이런 팁들을 담은 영상들이 넘쳐나고요. 오죽하면 구내식당 순례 콘텐츠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지난달 이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고치인 3.5%로 집계되는 등 먹거리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짠물 소비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공기청정기 혼자 세척하려고 분리했다가 한 2주 정도 달달거리는 소리랑 살았거든요. 어제 고치긴 했는데 이거 네. 조심하셔야 되고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이 있지만 비가 쉬어가고 있는 중부지방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나 더운지 지금
도로가 아이스크림처럼 좀 녹아버리는 일도 있다고요. 네, 찜통 더위에 멀쩡하던 도로도 하루아침에 녹아내리면서 마치 바디랑처럼 두둑하게 쏟아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도심 도로가 뒤틀리는 소성 변형이 잦아지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폭염 일수는 14.5일로 1년 전보다 10일 넘게 많았는데 석유가 원료인 아스팔트는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35도가 넘어가면 손상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폭염에 표면 온도가 60도까지 치솟아 물러지면서 구멍이 생기는 일도 허다한데 네. 특히 무거운 버스가 다니는 전용 노선이나 가장자리 차로에 주로 생긴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를 방치했다가 이 차량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집중호우 때는 변형된 도로가 가장자리로 밀리면서 배수구를 막아 추가 피해로 이어지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네. 특히 이런 도로 뒤틀림은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땅 꺼짐 현상과도 무관치 않은데 잘 견딜 수 있도록 아스팔트 자재 성능을 높여야 하지만 현재 관련 연구와 투자는 미미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속상한 소식인데 이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경복궁에 또다시 낙서를 한 일이 있었어요. 네, 스프레이 낙서 테러로 한 차례 곤욕을 치렀던 경복궁이 또다시 낙서로 얼룩졌습니다. 네. 어제 오전 정문인 광화문 담벼락에 검은색 매직으로 낙서가 새겨졌는데요. 국민과 세계인에게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쓰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존 처리 전문가들은 즉각 담벼락 복구 작업에 들어가면서 자그마치 7시간 만에 낙서를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네. 국가유선청은 경복궁을 훼손한 데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2년 전 스프레이 테러 때도 복구에 1억 3천만 원 돈이 들었고 당시 낙서를 사주한 30대 남성은 항소심까지 징역 8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국가유손을 훼손하는 이런 몰상식한 행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서루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도로 지나시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 나들목 사이 꽉 막힌 정체 사고에 영향이 남아서고요. 이후 달래내부터 서울시대 진입이 더디고 부산 쪽 남사 진위 부근 작업 정체도 오늘 종일 꾸준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소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화도에서 서종 쪽으로 오후 들어 외곽을 향하는 이동량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계양 5차로에서 고장나자 처리 중이라 송내 쪽으로 6km 구간 더딥니다. 다음은 빗길 돌발 구간인데요. 대구 부산선 대구 방향 상동 2터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 안양 2교부터 3km 구간 빗길 사고 정체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남해안을 따라 지금도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앞차와의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감속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오픈 AI에서 이 챗GPT 새로운 버전인 GPT-5를 출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챗 GPT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처음 온 게 2022년 11월 30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챗 GPT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GPT에도 그 전에 버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챗 GPT라고 부른 버전이 GPT 3.5고요. 아하. 그 전에도 GPT 3, GPT 2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이제 성능도 그렇고 지금처럼 화면이 우리에게 이렇게
채팅하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채팅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놀랍게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게 GPT 3.5 때부터고 아하. 그때를 이제 우리가 보통 챗GPT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2년.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웠던 했던 게 GPT 3.5 다음에 GPT 4가 나올 때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안 걸렸었어요. 네네. GPT 4는 2023년 3월에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가 2022년 11월 30일에 나왔는데 한 6개월도 안 돼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데 또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GPT-5는 과연 언제쯤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던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이번에 2025년 8월에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5개월 만에 네. GPT-4에서 GPT-5로 이제 메이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4.5라든지 4.1라든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긴 했지만 숫자 앞자리가 바뀐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가 와 도대체 GPT-5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GPT-5를 맞게 된 거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나온 GPT-5는 기존 챗GPT하고는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수동 기어가 자동 기어로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챗GPT 요즘에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GPT 안에 너무 많은 이 엔진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GPT-4.5라든지 GPT-5, 뭐 O3, O3 미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어떨 때 뭘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모델이 아하. 여러 개가 있어서 네. 그걸 골라 써야 됐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GPT-5가 되면서 이거를 통합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AI한테 질문을 하면 얘가 알아서 이거는 내 뇌를 한 요 정도 쓰면 되겠다. 그럼 낮은 버전을 알아서 써준다든지 오. 아니면 이 질문은 내가 좀 생각을 오래 해야겠는데 라고 하면은 추론형 모델을 원래 예전에 골라줬어야 됐는데 네. 그걸 한다든지 아.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의 질문에 따라서 안에 내부적으로 쓰는 엔진을 바꿔가면서 쓰는 와. 이런 형태로 이제 진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기억력이 2배 이상 더 좋아졌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책 한 권 통째로 네. 그냥 이 챗GPT에 올려놓고 네. 이 책에 있는 내용 요약하거나 이 책에 있는 내용 갖고 질문 응답을 하는지 이 정도 수준까지 기억을 해요. 와. 그러니까 몇백 페이지짜리 뭐 우리가 회사에 있는 문서나 이런 거 올려놓고 야 내가 뭐라고 그랬지라고 하면 이런 네.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아. 정도로 이제 기억력이 좋아졌고요. 예.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이 더 좋아져서 이제는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목소리에 감정을 넣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이 챗GPT 5에 목소리는 아니지만 캐릭터 성격을 줄 수 있게 됐거든요. 예. 예를 들면 나는 되게 친절하게 얘가 대답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나는 까칠하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네. 항상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대답을 좀 그런 형태로 하는 예. 이렇게 약간의 캐릭터를 줄 수 있게 된 게 하나 바뀌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전트 기능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챗 GPT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뭘 붙일 수 있느냐 내 캘린더나 아니면은 내 문서나 뭐 이메일 이런 것들 연결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GPT한테 야 나 이메일 중에 내가 꼭 봐야 될 거 3개만 뽑아봐라든지 네. 아니면 내 일정 중에 나 휴가 가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데 한 3일 정도 휴가 언제 가면 좋을까?라고 하면은 이 캘린더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네. 이제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들이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얘기하게 된 것도 좀 하나의 업데이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심했는데 맞아요. 뭐 그렇다고 환각을 100% 고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챗GPT 같은 LLM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환각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네. 그래도 예전보다 뭐 쉽게 표현하면 헛소리를 덜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사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의도한 걸 따라서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기도 네네네. 했었는데 네. 조금은 모르면 모른다고 좀 솔직해졌다고 볼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이 GPT-5에 대해서 조금 사용자들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두 가지로 정말 극단으로 나뉘었는데 네. 놀랍다, 새롭다라는 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서 특히나 IT 쪽에서 새로 나오면 항상 나오는 키워드 혁신은 없었다. 약간 그런 키워드가 이제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도 다 비슷한 의견을 그래요?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출시의 버전이다 보니까 GPT-5에 대해서 오픈 AI에서는 박사급 전문성이 이제 온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머니 속에 이제 박사를 다 데리고 다니는 거다. 수준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료 사용자들한테도 예전보다는 되게 언어 모델을 많이 쓸 수 있다 보니까 진화라고 하는 쪽에서의 긍정이 있는데 오히려 해외 커뮤니티들을 좀 보면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체감 개선이 좀 적다. 오히려 되게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산수 계산도 틀릴 때가 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되게 재밌게 본 게 네. 손가락을 이미지로 일부러 6개짜리 손가락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네. 사람이 이제 컨트롤해서. 그래서 이거 네. 손가락 몇 개야? 그러면 5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분명히 뻔히. 제가 이미지에는 손가락 6개짜리 일부러 만들어서 준 건데 아. 그거를 보고 손가락 5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거 생각보다 피드백이 안 좋은데 막 이런 어. 식의 얘기들을 나오게 됐고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좀 정책 변화에 대한 반발도 좀 그렇게 큰 그러니까 양극단에서의 좀 의견이 나뉘는 이런 상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 반응이 엇갈리는 건 그만큼 좀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더 그럴까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엄청난 기대감을 심어줬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다라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특징.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수동 기어였는데 자동 기어로 바뀌었다. 아. 라고 하는 그 특징들도 좀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예. 좀 설명을 하나씩 드려버리면 네. 일단은 그 큰 기대감을 어떻게 보면 이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너무 큰 기대감을 주는 발언들을 많이 하긴 했어요. 아. 왜냐하면 실제로 부풀려왔어요. 네.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GPT-5를 자기가 테스트를 하면서 네. 공포감을 느꼈다. 이거는 맨하튼 프로젝트 같았다. 오. 그러니까 맨하튼 프로젝트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핵무기에 그렇죠.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만들면서도 야 이거 무슨 일을 내가 한 거지? GPT-5가 자칫 잘못하면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정도의 발언을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했거든요. 아, 그 말을 샘 올트먼이 하니까 네. 모두가 다 겁을 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대를 이게 하고. 도대체 어느 수준이길래 그러니까요. 2년만 업데이트 됐는데라고 네. 했는데 결국에 지금의 중로는 혁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화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조금 개선된 수준이지 네. 이게 막 정말 엄청난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듣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이 변속 기어가 바뀌었다는 게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AI가 알아서 어떨 때는 일부러 이 AI의 뇌를 조금 써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운전해 보신 분들 이제 수동 기어의 맛을 보신 분들은 네. 내가 자동 기어보다 조금 더 수동을 딱 컨트롤하면 속도 착 그렇죠. 올라가고 이런 손맛. 것 때문에 손맛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오히려 자동 기어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챗GPT에도 커뮤니티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하나하나 컨트롤했을 때 아.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는데 음. 이번에 이걸 내면서 그런 수동 기어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쉽게 네, 말해서. 네, 그러니까 네. 무조건 자동 기어만 써야 되니까 아하. 내 예전 버전이 훨씬 좋았던 것 같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더 많았는데 얘는 지금 자동 기어라고 놨는데 자동 기어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질문을 하면 이 정도는 되게 뇌를 많이 쓰는 버전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AI가 이거는 기본 버전이면 될 것 같아요 라면서 자꾸 답변을 짧게 주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 실제로 벤치마크 그러니까 이런 그 AI의 어떠한 그 성능들을 평가하는 비교해 보더라도 네. 실제 이 GPT-5가 내부적으로는 한 4개의 모델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4개의 모델 중에 가장 머리를 적게 쓰는 네. 가장 가벼운 모델은 실제 그전 버전보다 성능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경제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까지 만든 건데 네, 네. 중요한 건 이 초기 첫날 이튿날에 그 변속을 해주는 라우팅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안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훨씬 더 좋은 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질문을 하면 자꾸 이제 싼 거에만 네. 돌아가니까 네. 이거 성능이 왜 이래? 어. 라고 하는 이런 이슈들도 좀 같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시장 반응이 조금 냉담하게 나온 건데 이러다 보니까 샘 올트먼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본인의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네. 우리가 시장의 반응이 이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내가 좋은 모델을 내놓으면 그걸 다 쓸 줄 알았는데 네. 사람들의 사용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험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무시했다라는 아하. 이제 발언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9버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GPT-4.5의 버전을 설정을 바꾸면 다시 쓸 수 있게 아. 이제 다시 설정을 풀어놨어요. 아예 막아놨다가.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내가 원하시는 분들은 옛날 거 쓰시고 그리고 다시 좋은 거 쓰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라는 식의 형태를 좀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제 계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처럼 질문을 하면 실제 샘 올트먼이 CEO인데 직접 답변을 하는 이런 이제 그 게시판도 만들어 놨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이 GPT-5 직접 써 보셨죠? 네, 그렇죠. 실제 써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성능이? 일단은 주말에는 저도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주말에 나왔는데 네. 왜냐? 네.
김덕진 소장에 대해 알아봐 했는데 얘가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에이, 아, 근데- 소문이 떨어졌네. 네,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보통 이 AI 모델을 처음에 경험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나 누구야?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임지웅에 대해서 알아봐줘. 그러면 맞아요. 보통 그전 모델은 얘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내용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이 인터넷 검색하는 구조도 바뀐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이게 왜 그런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 그 오픈 AI에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네.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아, 있는데 네. 제가 질문을 하면 그거를 그냥 바로 그 검색 엔진에 어떻게 보면 검색을 하고 네. 결과가 나오는 거를 다시 요약을 해서 GPT한테 보여주는 형태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결과를 다시 필터링을 하는 과정이 생겼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국내 데이터들이 제대로 좀 안 모여지는 현상이 좀 아. 처음에 발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두 네. 번째로는 이 결과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 걸 검색을 하면 공식 사이트보다 블로그나 아하. 이런 카페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하, 네네. 근데 이번에 이게 바뀌면서 공식 사이트 중심으로 좀 바뀌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게 있어서 오늘 제가 이제 다시 어제 오늘 써보니까 이제 네.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아, 다시. 이제 김덕진 네. 소장 아나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네. 출처가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다가 요즘에는 이제 도서 구매 사이트나 학교, 대학교 사이트. 그래서 이제 오. 공식 어떻게 보면은 좀 출처를 정확하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죠. 바뀌었는데 아하.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이슈가 국내에 있는 공공 사이트들을 얘가 제대로 못 읽더라고요. 아. 네, 왜냐하면 그 공공 사이트를 이제 AI가 학습을 해와야 되는데 그 네. 구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국내 사용자들한테는 GPT-5가 한동안 좀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편에서는 좀 이 비즈니스 관점으로 볼 때 오히려 이 그러니까 GPT-5를 엔진으로 사용을 해서 다른 서비스에 붙이는 네. 이 요금은 또 저렴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이 챗GPT가 챗GPT.com에서도 쓸 수 있지만 기업에선 보안이나 여러 가지 또 기능을 붙이고 싶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엔진을 빌려서 쓰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API라고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질문할 때마다 돈을 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월 몇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질문 한 번에 뭐 10원, 뭐 아. 질문 한 번에 뭐 몇십 원, 뭐 이런 식의 구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 비용을 엄청 많이 싸게 내렸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만약에 제가 이런 AI 엔진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붙여서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대로 오픈 AI 입장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때 지금 개인 사용자들 말고 이 엔진을 다른 기업에 팔아야 또 유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돈 버는 데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찾고 있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도 뭐 국가대표 언어 모델을 이렇게 만들면서 KAI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GPT-5 보면서는 뭐 어떤 의견들을 나누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데 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야 이거 맨하튼 프로젝트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못 따라가는 수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 그렇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걱정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나와 보니까 야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오. 의견들이 생각보다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간 문제이지 뭔가 우리가 1, 2년이 있어도 야 이거는 우리가 못해라는 수준이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봤더니 기존에 있는 거랑 개선이 되고 데이터를 모으고 효율을 높이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면 또 다른 패러다임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되겠다. 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말씀드린 국가대표 AI들 회사들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걸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롭게 AI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꿈꾸거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네. 예전엔 이 격차를 어떻게 따라가야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개선이면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나라나 아니면 글로벌 AI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에도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나 힌트를 줄 수 있는 이 서비스의 어떠한 지금의 속도 아니면 발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공공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는 데는 아직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런 부분을 좀 노려보는 것도 어떤 그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부터 언어 모델을 만들 때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밀어서 국내에 최적화되어 있는 걸 더 잘 만들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GPT, 오픈 AI의 방식조차도 지금 보면
이제 국내뿐만 이제 미국 중심에서 여러 데이터들을 확대시키고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모델을 잘 알고 있는 국내 서비스의 필요성이 오히려 조금 더 대두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게 해서 점차 이렇게 넓혀 나가면 또 좋겠네요. 네.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또 돈 되는 라디오 그리고 한낮의 과학실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독일이나 브라질 같이 축구를 잘하는 나라를 가리켜서 명실상부한 축구 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명실상부하다는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는 데가 있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면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겉으로나 실제에서나 다 같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 명실공히 같은 부사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 나라의 주권은 명실공히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처럼 이름 명자가 들어가는 표현 중에는 명성을 나타내는 것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 명불허전은 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름 날만한 까닭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휩쓰는 것을 보면 가히 명불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명예나 명성은 헛되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명불허득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해안과 경남해안,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전남 여수에는 시간당 5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남 해안에는 최대 8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6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낮까지 전남과 경남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충청 지역에도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한낮에 서울과 춘천이 33도까지 올라 무덥겠고요. 대전과 전주의 낮 기온은 30도, 대구 28도로 남부지방은 30도를 밑돌긴 하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죠. 돈 되는 라디오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어떻게 개설하고 또 운영해야 하는지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평소에 이 IRP 계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미리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되는데 구속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순직 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해병특검의 첫 현직 의원 소환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의 사면을 두고 최악의 법치 능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 일가족이 도륙된 상태였다고 반박했고 조국혁신당은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포스코 ENC의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의식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ENC 본사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 열리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저번에 처음으로 소환조사 출석할 때 되게 관심 많이 모아졌었잖아요. 네. 그때는 원래 시작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오전 9시 26분쯤 와서 네.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43분 일찍 도착했어요. 네. 기자들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고요.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일단은 그렇게 추려놨습니다. 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뇌물수수와 청탁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특검팀이 확인했다는 부당이득이 8억 원 이상이고요. 네. 관련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예. 상황입니다. 네. 특검팀이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속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848쪽 분량으로 예. 제출을 했다고 해요. 네. 특검팀은 이 범죄의 중대성도 중대하고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할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하거나 네. 휴대전화를 바꾸고 또 수사기관에는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고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을 거고요. 예. 그 원래 김건희 여사가 영장실질심사 후에 다 이제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그 피의자고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서울구치소 측에서 장소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예. 서울구치소 측이 안 그래도 윤 전 대통령 수감돼 있으면서 여러모로 좀 부담을 갖는 것 같고요. 네. 영장심사 끝나고 나면은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네. 윤 전 대통령 때는 6시간 40분 정도 만에 심사 끝나긴 했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제가 3가지로 추렸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쭉쭉 뻗어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라든가 네. 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여기에 또 집사 게이트라든가 다른 수사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구속영장이 반대로 기각이 되면 수사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그동안 특검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베트남에 있었던 그 네. 집사 네, 김예성 씨는 오늘 오후에 귀국하기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특검팀은 입국 즉시 체포해서 조사할 방침인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새로운 의혹도 추가로 나오고 있고요. 뭐 새로운 증거, 진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명품 관련해서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목걸이입니다. 네. 그 목걸이 반클리프 매장 직원이 특검에 출석하기 전에 JTBC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예. 2022년 대선 직후 때였는데 이때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이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와서 목걸이를 골랐다. 네. 그래서 이제 매장 직원들은 이게 또 고가 제품이고 하면은 누가 착용할 건지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선물할지를 물어봤는데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다만 50대 여성이고 굉장히 멋있는데 30대처럼 보이는 사람이다. 네. 멋쟁이 여성에게 선물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 네, 네. 그리고 이 비서실장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매장을 좀 자주 다녔었나 봐요. 아. 그래서 상대방이 뭐 서희건설 쪽 관계자다라는 거 뭐 어느 정도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아하, 거고요. 네. 그런데 대선 직후였던 시점이고 50대 여성이고 뭐 키가 크고 뭐 그런 거에다가 그러면은 이 직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김건희 여사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순방 때 보니까 착용을 했더라. 실제로. 예. 원래 이런 고급 제품들은 뭐 몇 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직원들은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목걸이 보도가 추후에 이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걸 보고 심상치 않다고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아하, 예. 근데 또 이 결제 과정도 참 의문스러운 게 수천만 원짜리를 사면서 현금으로 뭐 신세계 상품권을 사고 원래 이제 상품권 또 네. 할인이 좀 그렇죠.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처음에 신세계 상품권을 사고 여기 매장이 롯데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롯데 상품권으로 또 바꿨다. 그리고 오. 구매자 명의도 비서실장 어머니였고 근데 이게 상품권 살 때는 수수료를 2번 떼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직원들이 기억하는 걸로는 굉장히 전에 없던 특이한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싸게 사려는 목적은 분명히 아니고요. 네. 그리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는 건데 마치 결제받는 것처럼 아하, 네. 네, 실제로 이 사장님한테 이제 설명을 해달라 하면서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네. 이 직원이 설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구매 과정 전반이 다 이상한데 심지어 이 제품이 그거죠. 반클리프 목걸이 그 문제의 목걸이는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네. 나왔는데 모조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품 구매 이력이 확인이 된 거고 예. 그럼 이제 진품은 어디 갔을까?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요. 예. 다음으로는 샤넬 가방인데 이 유경옥 전 행정관이 샤넬백 교환하러 왔을 때 누군가하고 영상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목소리가 김건희 여사 같았다. 그리고 영부인이 선물을 교환하러 온다고 했다. 라는 샤넬 직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시계입니다. 예.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브랜드고 보통 사람들이 부쉐론이라고 하는 최고급 브랜드인데 5천만 원대 제품이에요. 시계 네. 제품. 내 구매자는 사업가 서모 씨입니다. 근데 당시에 구매하면서 매장 관계자한테 이거는 영부인이 사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 사업가라는 서 씨는 자기가 구입해서 직접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 시계 선물을 왜 했느냐? 그 배경에는 어떤 사업 수주 목적이 있을 거라고 특검팀은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서 씨가 무슨 사업을 하냐면 그 구조용 드론 같은 걸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로봇 경호계 납품 사업이라든가 근데 실제로 2022년 9월 달에 대통령실하고 석 달간 1,800만 원 상당의 수익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가 시계가 전달됐다는 그 시점하고 맞물리는 거고요. 그래요. 네. 또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그 김건희 여사 모친도 그렇고 요양병원을 운영하잖아요. 네. 거기에 휠체어를 납품하려고 했는지 특검팀은 이 부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특검팀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내란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내란 특검팀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참고인으로 불러서 5시간가량 조사를 했는데요. 네. 조경태 의원은 특검에서 계엄 다음 날 새벽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으로부터 당사로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조경태 의원이 한 말이 텔레그램으로 적극적으로 그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로 오라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네. 조심스럽지만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 국민의힘 의원 입에서 나온 거고요. 예. 그리고 역시 국민의힘에서 출석한 김혜지 의원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본회의장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당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게 몇 번씩 교차되면서 혼선이 있었다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검팀은 12월 3일 밤에 이때 11시 12분인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7분 통화를 했는데 계엄 당일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총리하고 통화한 사실은 처음 나온 거고요. 그것도 꽤 긴 시간이었어요. 네, 7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순직해병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지냈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해병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건 처음이고요. 임종득 의원은 안보실 2차장이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군사안보 보좌를 맡았었어요. 예.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경북 쪽에 공천받아서 당선돼서 지금 의원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던 날에 김계환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인물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서 정치인과 공직자 27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연 관심을 받는 거는 조국 전 대표하고 그 배우자 정경심 씨까지 부부가 모두 사면이 된 일인데요. 예. 이번 사면이 특히 좀 파급력이 있는 게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였잖아요. 네. 근데 좀 광복절 특사라는 게 공교롭고 아이러니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네. 조국 전 대표는 이례적으로 빨리 나오게 돼서 반발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런데 네. 전체적인 리스트하고 흐름을 조금 멀리서 보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다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법력권은 맞습니다.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계열의 힘을 업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크게 보면 범여권이지만 더 작게 들어가서 민주당을 쪼개서 보면 전통적인 민주당 계열을 보면 네.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요.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할 때 네.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의 폭로로 친명계가 낙마를 그렇죠. 했어요. 네. 저는 이게 신호탄이라고 좀 봤는데 네. 이번 사면이 물론 범여권을 결속하는 포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정청래 당대표 체제하고
조국의 사면. 여기에서는 좀 이재명 대통령의 기반과 세가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시작점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범여권 결속의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급부로 지금 당장은 그게 보이지 않더라도 추후에 어떤 나비 효과로 당내 균열이 생길 힌트가 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하는 얘기가 정작 이화영, 김용 이런 이재명계가 이번 명단에서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국 사면을 언급하면서 선택지가 좁아졌던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연말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이 사면 대상 보면서 정치권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조국혁신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고요. 네. 반대하는 건 이제 정의당인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 이렇게 규탄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참 난감한 게 막상 이번 사면 명단에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다 들어갔어요. 네. 모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따로 연락해서 요청한 인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3명 모두 혐의가 뭐 정치범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뇌물수수였어요. 그래서 이게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조국 사면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좀 자승자박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당 얘기도 있네요. 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호불호가 크게 갈려도 스타성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물이 인물인지라 벌써부터 역할론을 둘러싸고 각종 시나리오가 막 거론되고 있는데 예. 부산시장으로 출마할 거냐,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는 거냐 네.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이지만 어쨌든 그럼 이렇게 보면서 친문계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분석이 중론이고요. 네. 어떤 형태로든 본격적으로 세력 확장 움직임이 시작될 텐데 특히 호남에서 민주당하고 혁신당 주도권 싸움이 좀 본격화될 수 그렇죠. 있고 네. 지금 그러면은 뭐 민주당하고 혁신당이 합당 수순을 밟고 차기 대선에 협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예. 혁신당에 따르면 당무위원회를 13일에 열고 당의 진로를 논의할 거라고 해요. 일단은 조국 전 대표 뭐 출마론에 대해서는 아직은 너무 이른 얘기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는데 예.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해석이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저래 내년 지방선거에 커다란 변수로 떠오른 것은 맞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조국 전 대표가 워낙에 팬덤이 강한 인물이고 그렇죠. 전통적인 지지층 사이에서는 아픈 손가락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문재인 정부에서 민심 위반을 너무 크게 이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청년층, 중도층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이것도 봐야겠고 그럼에도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또 합을 맞추면서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강경 드라이브는 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 연설회를 이어가는데 출입이 금지된 전한길 씨 이 행사장 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뭐 당원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해서 또 한 번 소란이 예상되네요. 네, 오늘 부울경 2차 합동연설회 오후에 부산에서 열리고요. 내일 충청, 호남, 모레 수도권, 강원, 제주 순으로 합니다. 네. 네, 이제 전한길 씨 오느냐 이게 최대 관심인데 일단 당 차원에서는 출입을 금지했어요. 예. 그런데 참석을 본인이 강행하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게 또 엇박자가 나는 게 최고위원 후보 8명 중에 4명 절반이 전한길 뉴스 등 보수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계속 참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여러 금융 상품을 이 코너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노후 준비라는 건 단순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한 저축 또는 연금 준비를 넘어서 어떻게 생활을 꾸려갈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데요. 네. 정말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인 가정이 노후 필요한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30년간 필요한 금액만 따져봐도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7억 네. 2천. 네. 총 금액으로 생각하면 정말 금액이 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금액을 아무것도 안 하고 모은다고 해도 벅차게 느껴질 텐데 네. 우린 아이도 키워야 하고요. 아.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도 많죠. 네. 이 와중에 노후 준비까지 하기가 참 벅차지만 하하. 지금 당장 소액으로 시작해야 한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 준비 중 하나로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그 가운데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IRP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용해야 잘 활용하는 것인지 세세하게 짚어드린 적은 없어서요.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 이 노후 준비 핵심인 퇴직연금, 그중에서 관심이 높아진 IRP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형노 원장님이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인 이 IRP 어떤 상품인지부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IRP 그리고 DB형, DC형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뭐가 뭔지 어떻게 다른지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IRP 그리고 DB형, DC형을 퇴직연금 삼형제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네. 학정급여형인 DB형은 회사가 운영하고 운영 성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주는 방식이라 근로자로서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사실 신경 쓸 것도 없는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반면 학정기여형인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금융기관에 넣어주면 네.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투자 수익률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예. IRP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 등 또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고요. DB,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도 추가 개설할 수 있는데요. 네. 물론 회사에서 돈을 따로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즉 개인이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해 개인 돈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이고요. 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고요. 예.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900만 원은 연금저축과의 합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로 300만 원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13.2%에서 최대 16.5%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요. 네. 세금도 줄이고 노후 준비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품이라 추천하는데요.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유리합니다. 네. 네. 물론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추징 등의 페널티가 있고요. 한 금융기관당 IRP 계좌는 한 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별로 수수료가 달라서 이를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게 좋은데요. 네. 이 수수료는 통합연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퇴직연금 상품이라는 게 오랜 기간 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그 차이가 꽤 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IRP 상품을 고를 때 꼭 수수료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네. 장기간 납입하고 장기간 운영하면 수수료도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니까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또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가입 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네. 네.
보통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경우 수수료가 아주 작습니다. 아하, 그래서 온라인.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 네. 또 이미 IRP에 가입한 경우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IRP로 옮길 수 있는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상품 그대로 유지하며 금융사만 변경 가능하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IRP라고 하는 게 뭐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던데 이게 선택지가 나뉘니까 오히려 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노동자의 경우 재직 중인 기업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에서도 자유롭게 IRP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니 꼭 같은 곳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은행, 정권사에서 IRP를 가입할 수 있는데 상품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개설한 IRP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은행에서 가입한 IRP는 정기예금, 펀드, ETF에 투자할 수 있고요. 네. 보험사는 펀드, 금리형 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아하. 정권사는 ELB, 채권, 주식형 펀드, 국내 상장 ETF, 리츠 등 다양하게 투자 가능하고요. 여기서 차이를 느끼셨겠지만 네. 은행은 위험성 낮은 상품으로 가입이 그렇죠, 가능하고 그렇죠. 네. 정권사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편이죠. 네, 네. 그리고 최근 퇴직연금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의 경우에는 네. 은행, 보험사, 정권사 IRP 계좌로 다 투자 가능하지만 매매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정권사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실시간 거래 및 매수 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하고요. 네. 하지만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에는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 매도 호가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아하. 어떤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지 네. 어디서 개설하는 것이 유리할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네, 네. 만약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은행과 보험사 쪽이 낫겠고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다양한 투자 상품에 관심이 많다면 정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내가 이 IRP로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를 먼저 한번 고민하고 계획하고 만들어야겠네요. IRP 가입할 때 또 고려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연간 납입 한도를 최대 1,80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 납입 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연금 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하고요. 예. 고객이 적립금에 대해 운용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상품, 즉 MMF 금리 연동형 보험으로 운용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사회초년생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언급했죠. 원리금 보장 상품을 교체나 해지, 계약 이전을 위해 만기 전에 매도할 경우에는 만기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만기가 정해진 펀드를 편입한 후 단기간 안에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얼핏 듣기로는 IRP 계좌를 뭐 2개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 운영하는 게 좋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면 네. 2개를 만들어 분리 운영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앞서 퇴직금을 받아 IRP에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예. 그래서 기존의 IRP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퇴직할 때 네. 회사의 기존 계좌들 그대로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럴 경우 운영의 비효율성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돼 인출 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네. 그리고 개인이 IRP 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이 납입한 금액과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에서 합쳐 운영하게 되면 인출 시 인출 순서에 따라 세금 산정 비율이 달라져서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네네. 또 분리해서 관리할 경우에는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도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하면 되니까 그렇죠. 미해지 계좌는 연금 자산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IRP는 한 금융기관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서요. 네. 2개 이상 만들고자 한다면 다른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사적연금으로 연금 저축도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연금 저축하고 IRP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슷비슷하죠. 네. 근데 다른
이 비슷한데 다른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IRP와 연금저축 모두 세액공제 연금 상품이란 점에서 유사하고요. 네. 하지만 공제 한도와 운용 규제, 중도인출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 소득이 없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IRP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요. 물론 소득이 있다면 연금저축, IRP 둘 다 만들 수 있겠죠. 둘 다 만들 수. 그러면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IRP랑 연금저축 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네. 연금저축은 위험 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네. IRP는 투자 총액의 30% 이상을 반드시 안전자산에 넣어야 한다는 IRP 30% 룰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위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분산 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 즉 주식 비중이 40% 이내인 채권 혼합형 펀드 등의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서 해당 룰에서 좀 자유롭긴 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 경험도 있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졌다면 연금저축 상품을 추천하고 네. 투자 경험이 적고 비교적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IRP가 좀 더 낫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한다면 은퇴 시점까지 투자 기간이 충분하고 공격적인 사회초년생이라면 IRP보다 연금저축 납입 맞습니다. 네. 연금저축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더 적합할 때고요. 예. 또 당장은 아니지만 납입 중 자금 인출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일부 인출이 제한적인 IRP보다 일부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 상품이 더 유리합니다. 네. 절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1년에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1년에 최대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네. 네. 근데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연금저축은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라서 일단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IRP에 추가로 300만 원 납입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연금저축펀드나 IRP나 둘 다 이제 돈만 이렇게 딱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뭐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IRP의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 예를 들어 예적금, 국채에만 100% 투자할 수도 있고요.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 자산, 실적 배당형에도 최대 70%까지 네.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다 개인의 선택이죠. 네네.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나 IRP 모두 계좌 개설이 끝이 아니라 이 계좌는 일종의 바구니이고요. 네. 이 바구니에 어떤 상품을 담을지 직접 고르고 운용을 해 나가야 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안전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계좌는 앞으로 먼 훗날 은퇴 후 먼 훗날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계좌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정적인 상품만 100% 담기보다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는 공격적인 자산을 분산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눠서 바구니에 이 안정적인 상품 또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는 상품을 함께 담는 게 좋다. 네, 비율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30대는 네. 위험 자산 비중을 뭐 최대 70%, 오. 60% 선으로 가져가고 예. 40, 50대는 50% 등으로 이제 줄이기 시작해서 네. 50대부터는 20에서 30% 정도로 낮추는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네네. 만약 스스로 상품을 고르는 게 너무 어렵다면 사전 지정 운영 제도, 즉 디폴트 옵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폴트 옵션. 네. 네. 디폴트 옵션 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신규 가입 시 또 상품 만기 후 일정 기간까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네.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하나의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인데요. 자동으로요? 네. 네. 디폴트 옵션 상품은 투자 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거든요. 예.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영하다가 가입자가 조금 경험이 생겨서 원하면 네.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 운용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디폴트 옵션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IRP 상품 설명부터 뭐 활용법까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앞서 IRP 단점으로 긴급 사항이 아닌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네, 그렇죠, 네. 제가. 네. 그런데 발상의 전환으로 이러한 특징으로 노후 자산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절세 혜택을 최대로 누리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 원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IRP 계좌를 2개로 분리해서 한 개는 퇴직금 수령용, 하나는 연말정산 절세용 이렇게 나누는 전략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래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듣고 오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8792님께서 30살 사회 초년생입니다. IRP에 매년 300만 원씩 넣고 있고요. 연금저축은 만들긴 했는데 따로 돈을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용해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요. 일단 뭐든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조금 더 잘 운용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네. IRP하고 연금저축은 합산 공제가 9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액 공제를 생각하자면 IRP 300만 원 넣는 것보다는 네. 연금저축에 넣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아하. 그래서 네. 만약에 이분께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금액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사회초년생이기에 앞으로 뭐 급한 돈이 생길 일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정도 해지도 생각할 혹시 모를 사태를 네, 맞습니다. 대비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금저축하고 같이 분산해서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300만 원을 이제 만약에 넣는다고 치면 네네. 연금저축에 먼저 300을 다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150 이렇게 넣어야 될까요? 150, 150이나 뭐 200, 100 이렇게 가서 분리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9764님, 24살 올해 취업한 자녀가 있습니다. 월 급여가 250만 원 정도 되는데 IRP에 급여 몇 % 정도 넣는 게 좋을까요? 하셨거든요. 오늘 방송 얘기 네. 아니고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 같이 섞을게요. 네네네. 일단 사회초년생 처음 취직한 청년이기에 네. 첫 번째는 네.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네네. 청년도약 계좌를 그렇죠. 먼저 가입을 하라고 이분한테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주택 드림 통장을 가입하시길 먼저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좀 더 아직 이 친구가 그 독립을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서 저축할 여력이 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IRP에는 한 10%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아직 급여가 작기 때문에 네. 그냥 금액을 정해서 10만 원으로 시작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청년도약 계좌를 먼저 가입하십시오.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주택 드림을 두 번째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자, 4779님, 퇴사 후에 새 직장에서 또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기존 IRP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가지 모두 계속 운용되는 걸까요? 하셨어요. 나중에 오늘 방송 말고 다음 주 말고 제가 다시 이거 DB형, 네. DC형 퇴직연금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DB형, DC형의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가입을 하는 거고 네. IRP는 개인이 그렇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다른 직장에 다시 입사를 하더라도 내 기존 IRP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콩으로 김미란님, 직장 다닐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IRP 가입했는데 지금은 퇴직해서 무직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규 IRP 계좌를 만들 수가 있나요? 아니면 기존 IRP 계좌에 돈을 계속 더 입금하는 게 더 좋을까요?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IRP 자체가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 계좌를 유지하는 방법이 이분한테 김배라님한테 맞는 방법이고요. 네. 만약에 오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계좌에 뭐 수수료라든지 뭐 상품 구성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취직을 해서 계좌 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괜찮을 겁니다. 네. 오늘 이분들 가운데 8792님, 9764님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쿠폰 더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모정 톡톡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과학의 시선으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한낮의 과학실. 오늘도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매미 얘기 너무나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거든요.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볼까요?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게 멀리 이제 극지방에나 가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오로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근데 얼마 전에 강원도 깊은 산 속에서 이 신비한 빛을 카메라에 담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 오늘은 그 빛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지금 우리가 기대해도 좋은지 태양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늘의 마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마법. 너무나 저를 포함해서 이 오로라 관측을 버킷리스트로 꼽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얼핏 지금 국내에서도 이게 볼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이 오로라라는 거는 왜 생기는 건지부터 알고 가죠. 네.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이제 빛과 열뿐만 아니라 바람도 불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아니고요. 네. 전자, 양성자 같은 입자가 초고속으로 날아오는 흐름, 다시 말해서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오로라는 태양풍의 이제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의 자기장에 붙잡혀서 극지방 상공에 이제 공기 분자와 부딪힐 때 생기는 빛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주에서 벌어지는 불꽃놀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는데요. 태양이 재채기를 하면 그 바람이 지구까지 날아와서 극지방 하늘을 빛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태양에서 날아오는 재채기가 지구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오로라라고 하면 사실 뭐 북극이나 남극에서 가까운 곳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로라는 보통 이제 극지방 바로 아래쪽에 원형 띠 형태로 둘러싸여 있는 오로라 벨트에서 주로 보이는데요. 오로라 벨트는 북위 또는 남위 약 65에서 70도 부근에 넓게 분포하는데요. 오로라가 가장 자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로라 벨트에 있는 아이슬란드, 캐나다, 뭐 러시아, 핀란드, 알래스카 등으로 이제 오로라를 보러 가는 여행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핀란드, 아이슬란드 다 진짜 너무나 가보고 싶은 곳인데 사실 이렇게 가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거리도 그렇죠. 멀고 이 아이슬란드나 캐나다까지 뭐 가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시기로 국내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요즘처럼 이제 태양 활동이 매우 강하면 태양에서 이제 큰 폭발이 일어날 때요.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이 평소보다 큰 재채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채기가 커져요. 그래서 태양 폭풍이라고 부르고요. 이를 통해 태양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고에너지 입자가 강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구의 오로라 벨트가 적도 아래쪽으로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중위도 지역은 물론이고 적도 근처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심지어 멕시코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된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도요? 그러니까 태양 활동은 이렇게 이제 평균 11년 주기로 강약을 반복하는데요. 올해가 이제 활동 극대기에 접어들은 것으로 예측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태양 폭풍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마침 올해가 딱 그 11년 주기에 맞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진짜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런 사실을 저보다 이제 먼저 아신 분들이 꽤 계셔서 오로라를 많이 보러 가셨겠네요. 네, 일반 도심에서는 이제 빛공해 때문에 관측이 좀 어렵고요. 완전히 이제 맑고 어두운 곳으로 가서 전문 장비, 뭐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해야 됩니다. 오로라만 쫓는 사람은 오로라 헌터라고 부르는데 국내 이제 오로라 헌터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북두동 쪽인 이제 강원도 화천, 광덕산, 강릉 안반대기,
평창 600마지기, 고성 지역 등이 이제 오로라 촬영 장소 손꼽히마가 있습니다. 예. 특히 화천 광덕산의 경우는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 촬영된 오로라 중에서 가장 선명한 것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오로라가 확연하게 목격됐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12일 강력한 태양 폭풍이 일어났었거든요. 예. 이때 이제 용인 어린이 천문대 소속 연구원들이 강원도 화천에서 보랏빛의 오로라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의 보현산 천문대에서도 적색 오로라를 촬영하기도 했어요. 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이게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맨눈으로도 오로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약간 좀 희미한데요. 네. 이제 사실 한국은 이제 도시 불빛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로라처럼 약한 빛 현상은 좀 묻힙니다. 네, 그래서 맑고 어두운 고산지대, 해안 뭐 이런 데가 아니면 육안 관측은 어렵고요. 네. 육안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늘이 넓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북쪽 지평선 부근에 희미하게 이제 띠나 빛 기운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육안으로는 연한 회색, 흰색에 가까워서 잘 안 보이고요. 사실은 카메라 이제 장노출로 찍으면 색이 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카메라로 찍힌 오로라를 보면 약간 녹색 커튼 위에 붉은 빛이 번지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맨눈으로는 저기 뭔가 있나? 이런 느낌입니다. 아, 오로라라는 게 이렇게 하늘 높이 뭔가 머리 위에 이렇게 떠 있을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지평선 가까이. 아, 그러면은 제가 봤는데도 못 알아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장비로 촬영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우리 눈에 이제 두 가지 시세포가 있는데요. 낮에는 이제 색을 인식하는 원뿔 세포가 주로 활동하는 반면에요. 어두울 때는 이제 빛에는 민감하지만 색이 구분이 좀 힘든 간상세포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밤하늘처럼 이제 어두운 환경에선 이제 간상세포가 이제 주로 활동하겠죠. 그래서 빛의 색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회색빛에 이제 가깝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이제 오로라의 색을 뚜렷하게 보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의 경우는 장노출 기능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센서가 긴 시간 동안 빛을 계속 모아서 훨씬 이제 더 밝고 선명하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보다 훨씬 진하고 다채로운 색이 표현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지금 뭐 11년 주기이기도 하고 극대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셨으니까 올 여름에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게 오로라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 7월 24일 우리나라 최북단 청정 지역인 고성 성인봉에서 옅은 푸른띠 형태의 오로라로 추정되는 사진이 촬영되어서 언론에 좀 공개됐습니다. 이때도 촬영자가 실제로 맨눈으로는 잘 확인하기 힘들었고요.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오로라 푸른빛이 나타난다 이렇게 확인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촬영 장비가 진짜 이렇게 어떤 전문 비싼 장비가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휴대전화로 이게 촬영이 혹시 가능할까요? 일단은 장노출을 줘야 되니까요. 카메라에 그다음 삼각대 그리고 이제 광각 정도의 렌즈가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약간 뭐 전문 장비라고 하지만 뭐 일반인도 쉽게 접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으로 찍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 최소한의 어쨌든 장비는 갖춰야 촬영이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장비를 갖추고 계신 분들 요즘에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관찰하시다가 저거 뭐지? 약간 희미한 뭔가 띠가 있는 것 같은데 싶으면 그곳을 향해서 장시간 노출했을 때 뭔가 푸른 빛이나 붉은 빛이 촬영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저도 좀 장비를 대여해서라도 한번 가야 될까 싶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볼 수 있다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직접 봤다는 사람이 뭐 제 주변에도 없고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거에 옛날에 혹시 뭐 봤다는 뭐 기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많은데요. 삼국사의 고구려 편부터 조선, 고려 시대 기록까지 해서 약 993년에서 1747년 사이에 700여 건의 오로라 기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중 이제 고려 시대 기록만 해서 200건 이상으로 매우 상세한 묘사가 많은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제 붉은 빛이 밤하늘에 퍼지는 광경을 붉은 기운이라는 뜻의 적기
또는 이제 하늘의 붉은 기운이라는 뜻의 천적기 등으로 표현했거든요. 네, 네. 색상 형태까지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네. 조선 세종 2년 1420년 세종실록에 보면 서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일어나 하늘을 덮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네. 조선인조 13년 1635년 인조실록에 보면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불꽃처럼 움직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 고종 10년 1873년 승정원 일기에는 밤하늘이 붉게 빛나서 화재가 난 줄 알았다. 와, 이 정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 네, 과학자들은 이 기록이 당시 오로라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석하고요. 예. 결국 조상들의 어떤 관측 능력과 기록 전통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그 옛날에 전문 장비도 없던 시절에 뭐 화재가 난 줄 알았다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오로라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색상이나 형태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선조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오로라라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푸른빛의 어떤 그런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또 나타내는 어떤 이유가 뭔가요? 네, 오로라의 색은 이제 태양에서 온 고에너지 입자가 어떤 공기 분자와 부딪히냐,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약 100km 고도에서 질소 분자와 부딪힐 때 생긴 오로라는 보라나 파랑으로 빛나고요. 약 150에서 250km 고도에서 산소 분자와 부딪히면 네. 초록색 오로라가 나타납니다. 보통 초록색 오로라가 가장 흔한 형태고요.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이 산소 분자가 만일에 약 300km 이상의 고도에서 네. 고에너지 입자와 부딪히면 붉은색 오로라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주로 이제 관측되는 게 붉은색이고요. 네. 이 붉은 오로라는 이제 고위도뿐만 아니라 저위도에서도 관측되는 오로라입니다. 아까 그 조선 고종 10년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화재가 난 줄 알았다는 네. 오로라도 대부분 붉은색이죠. 이러겠네요. 300km 이상에서. 네, 네. 이 오로라가 그리고 나타나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막 흐물흐물 이렇게 움직여서 춤을 추는 것 같다는 표현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정말입니다. 오로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입니다.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지구 자기장이 유동적으로 흔들리면서 태양 입자도 이제 끊임없이 방향과 에너지를 바꾸기 때문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하늘 위에서 빛이 물결처럼 흐르거나 커튼처럼 펄럭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춤 혹은 빛의 커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별명도 참 예쁩니다. 네. 오로라가 아까 뭐 북극이나 남극 같은 극지방에서 자주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북극의 오로라랑 남극의 오로라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태양풍 입자가 이제 지구자기장에 붙잡혀서 양극지방으로 흘러가거든요. 네. 근데 대기의 분자와 부딪히면서 빛을 내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네. 지구자기장은 이제 대칭에 가깝기 때문에 동시에 비슷한 패턴의 오로라가 북반구와 남반구에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네. 북극 오로라는 오로라 보레알리스라고 해서 북쪽의 새벽이라는 뜻이고요. 남극 오로라는 오로라 오스트랄리스라고 해서 남쪽의 오로라 오스트랄리스라고 해서 남쪽의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북쪽 오로라와 북극 오로라, 남극 오로라가 차이가 있고요. 근데 원리상 이제 색과 형태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관측 환경이 좀 다릅니다. 네. 체감이 달라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북극에서는 이제 산, 숲, 마을 위에 이제 오로라가 보이는 반면에요. 남극에서는 이제 빙원이나 해빙 위에서 인공불빛이 거의 없는 완전 암흑 배경으로 오로라가 훨씬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이제 태양 활동이 강할 때 남극 오로라가 북극보다 더 넓게 퍼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아무래도 북극 오로라는 이제 관광 상품 될 만큼 이제 친숙하지만 네. 남극 오로라는 사실 아무도 없는 얼음 벌판에서 이렇게 춤추는 그렇죠. 빛이다. 그래서 원리는 같지만 무대와 관객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혹시 직접 오로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쉽게도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예, 지난 1월 이제 제 아내와 딸이 핀란드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 이제 오로라 관광을 갔다가 촬영한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예, 초록색 그 오로라가 대형 커튼처럼 하늘을 수놓은 게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예. 실제로 오로라를 보면 마치 이제 하늘 전체가 꿈틀거리면서 빛나는 듯한 환상적인 느낌이라고 해요. 예. 특히 이제 아이슬란드, 핀란드, 캐나다 같은 오로라 명소에서는 하늘 전체가 초록과 보라로 물든 장관이 펼쳐진다고 하고요. 어떤 네. 사람은 그 앞에서 말을 잇는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신이 그린 그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한국에서 보게 되면 붉은 빛이 지평선에 은은하게 깔리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진짜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하고 보기만 해도 진짜 아름답다, 막 황홀하다 이런 표현이 절로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상현상이나 불안한 어떤 신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네.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아주 강한 이제 태양 폭풍이 오면 네.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자기장과 이제 충돌하면서 지구자기장이 심하게 요동을 치거든요. 네. 이때 이제 오로라가 발생하는 범위가 중위도까지 확대되는 건데 네. 다른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성이 고장이 나거나 아. GPS가 오류가 나거나 예. 항공통신이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요. 네. 어떤 경우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와. 실제로 1989년 캐나다에선 오로라가 나타날 때 태양 폭풍으로 인해서 600만 가구가 정전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냥 아름답게만 볼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또 한반도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태양 활동 극대기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기상청 등에서 이제 공개하는 태양 활동 정보를 유심히 보시다가 태양 폭풍이 지구로 몰려올 때 이때를 노리시면 되는데요. 네. 단 보려면 이제 도시 불빛이 적은 곳에서 하늘이 맑은 밤에 관측해야 하고요. 네, 네. 만일에 뭐 오로라 올여름에 못 보신다면 저는 그 불빛이 없는 곳으로 여름 휴가를 가서 은하수 찾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문자로 6445님이 그 무지개랑 오로라랑 다른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뭐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어떻게 다르게 다르죠. 설명 짧게. 그러니까 오로라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 대기 분자와 부딪혀서 발생하는 빛 현상이고요. 네. 무지개는 그야말로 이제 그 구름 네. 비중기 물 입자랑 태양이 부딪혀서 네. 각도에 따라서 이제 빨전우주 파남보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건 매한가지인데 네. 또 보는 시간대나 어떤 의미는 다르니까요. 네. 밤에 뜨는 무지개가 오로라다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네. 네. 자, 한낮의 과학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